수업하겠습니다. 예, 24페이지에 보면 주택의 분류 있죠? 예, 여러분들 그 다가구 다중주택은요, 여러분들 그 단독주택이고요. 다세대 주택은요, 여러분들 공동주택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예, 면적은요, 여러분들 전부 660 기준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의 그 공동주택을 보세요. 차이점은 뭐냐? 예, 둘 다 4층 이하, 그러니까 4층 넘어서죠? 예, 4층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아파트예요. 예, 5층, 그래서 5층 이상은 아파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층까지는 뭐냐면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 주택인데, 연립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이냐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은 660제곱미터가 넘으면 뭐요? 연립이야. 근데 660제곱미터 이하, 그때는 뭐다? 그때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을 여러분들은 자꾸 구별을 못해. 다세대하고 다가구. 다세대하고 다가구는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둘 다 660m 제곱미터 이하죠. 근데 다가구는 뭐요? 다가구는요, 아니야, 19세대 이하잖아. 예, 그거보다도 3층, 그죠? 4층. 그런데도요, 여러분들 3층, 4층 그거 보면은요, 여러분들 봐봐, 3층이야. 몇 층이라고요? 3층인데 다세대일 수도 있고 다가구일 수도 있잖아. 왜? 여러분들 다세대도 4층 이하니까 3층도 다세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세대하고 다가구 어떻게 다르냐는 거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면 뭐다? 다가구. 19세대 넘으면 다세대. 그래서 다가구는 뭐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이야,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 자, 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요, 실감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세대와 다가구가 왜 다른가? 여러분이 나이가 이게 뭐 29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시절을 몰라. 제가 살았던 그 시절에는요, 마당 깊은 집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소설 제목이에요. 마당 깊은 집. 왜냐면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주인집이야. 누가 살아? 주인이 살아요. 그러면서요,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쭉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새 들어 살아. 그리고요,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줄 서요. 쫙 줄 서요. 그러면 어떤 언니는 화장하면서 줄 서 있고요. 어떤 심사부는 신문 보면서 줄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나오면 다음 사람 들어가고 하면서 쭉 줄 서 있다가 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같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변소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놓여 있고 여기에 이제 통이 있잖아, 이 안에. 그러면 여기 앞에 한 명 앉고 뒤에 한 명 앉고 같이. 그런 세월 안 살았죠? 예, 저는 저한테는 이게 저기거든요. 추억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뭐냐면 역사지요. 과거사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집들이 있었어요. 여러 세대가 삽니다.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그러니까 뭐다? 다가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이게 예를 들어 101호. 이게 102호, 이게 103호, 이게 104호, 이게 105호, 이게 106호, 이게 107호 이렇게 있었어. 근데 101호가 위치가 더 좋아. 근데 얘가 이사 갔어. 그럼 107호가 101호로다가 일로 바꿔. 일로 이제 옮겨요. 옮기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저거
다시 신고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게 왜? 같은 한 개의 단독주택이거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저건 굳이 이전 신고 안 해도 대항력 그대로 유지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공동주택으로서의 다세대 주택이 존재한다면, 즉 우리가 하는 빌라,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1층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3층이 이사 가가지고 1층 일로 옮겼어. 그러면 전입신고 따로 해야지 주택임대차 보호부상 보호받아, 아니면 전입신고 안 해도 돼?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별개의 집이라는 거야. 다가구와 다세대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예. 저긴데 나한테는 추억인데 진짜.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다가구는 그러니까 결국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 다 면적은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660m 이하야. 그래서 4층 이하면 뭐? 다세대. 3층 이하는 다가구. 구별해 달라는 거죠. 다가구는 뭐다? 예, 단독. 예, 그거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주택 있죠. 거기 단독주택에 보면 다가구 외에 뭐가 있어요? 다중주택. 그러면 다중주택은 뭐냐? 절 좀 보시오. 여러분들 그 낭만의 저 뭡니까? 하숙생 기억나요? 하숙. 예, 그래서 그쪽에 하숙집 딸하고 누구야, 그 하숙생하고 서로 뭐 사랑에 빠지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그 고전 영화들 있었잖아. 있는 게 아니라 뭐 많았죠, 그런 영화들. 그래요. 그때 그 하숙생하고 여러분들 다가구하고의 그 차이점은 뭐냐? 취사시설이라든지요, 아니면은 기본적인 목욕시설 뭐 이런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이거 다 함께 쓰나요? 그러니까 하숙집은 이런 게 다 분리되어 있어? 아니면 같이 써? 그러면 뭐야? 다중이에요. 다중이에요. 됐어요? 그래서요, 다중과 다가구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같이 쓰고 있으면 뭐다? 다중. 근데 이게 다 독립된 공간으로 아까처럼 이 집 전세 저 집 전세 해가지고 다 떨어져 있으면 다가구. 같이 쓰면 다중. 그거 뜻이에요. 원래 출발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무조건 뭘 기준으로 한다? 660. 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뭐냐? 지금 해봤자 소용없어. 언제 해야 돼? 시험 한 2달 앞두고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뭐라고 적혀 있어? 부동산업. 뭐라고 적혀 있어요? 부동산업. 자, 얘는요, 시험에 은근히 나와. 은근히 시험에 나와요. 이게 최소한 있잖아요, 2, 3년에 한 번씩은 나와. 그러니까 이거 구별해야 돼? 구별 안 해도 돼? 해야 돼요. 이건 잘 해놔야 돼. 고개 드십시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업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업이라고 할 땐 중개업이 부동산업이요, 아니면은 중개업은 부동산업의 서비스업에 불과하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에 배우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이요,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요.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간판을 쓸 적에 무슨 부동산이라고 쓰면 돼? 아니면 무슨 부동산 중개라고 간판을 써야 돼. 그렇죠. 무슨 부동산이라고 쓰잖아.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돼요. 왜? 자꾸 여러분들은 부동산업 하면 니콜 중개업, 부동산업 이콜 중개업으로 생각해. 그럼 틀린다는 거야. 부동산업은요, 본질적으로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이 아니고 개발공급업과 임대업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개발공급은 뭐냐? 토지를 개발하는 걸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토지 갖고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뭐라 그랬죠? 조성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올려. 이걸 건축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조성과 건축, 이게 뭐다? 개발이야. 그럼 부동산 개발 왜 해? 팔려고, 분양하려고. 그게 무슨 업이야? 그래요. 부동산을 조성하고 건물을 세워가지고 공급하는 업무. 이게 본질적인 부동산업이에요. 됐어요? 두 번째, 건물을 사거나 부동산을 산 사람은 영업소득을 올리려고 해. 영업소득이 뭐요? 임대업 하는 거야. 뭐 한다? 이게 본질적인 업무야.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이 업무를 도와주는 것, 그게 서비스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업의 본질적인 업무는 개발공급업과 임대업이 있다면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업은 뭐냐? 고개 드셔. 자격증이 필요한 거야.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 자격증, 사설 자격증 된다 안 된다? 공인 자격증이야.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이야. 그러면 부동산에 관해 국가가 서비스업을 위해서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튀어나온다 한번 얘기해봐. 주택관리사.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건 관리업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떠올라? 예? 아, 그거는 사설이야. 아직 없어. 주택관리사가 다 해버려요 지금. 또 뭐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중개업이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감정평가사. 본질적인 부동산의 서비스업은요, 요게 존재해요. 그런데 제 얘기 좀 들으실래요?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사실상 중개업만 합니까? 컨설팅도 하고. 컨설팅을 하잖아. 컨설팅은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고? 상담.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걸 갖다가 중개업을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자문 중개업. 컨설팅 해주는, 그죠? 자문, 그리고 중개업. 요렇게 부동산업을 논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변호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도 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도 신문에서 본 것 같죠? 그런데 변호사가 중개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변호사는 중개업 못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러면 우리는 중개업 못하니까, 중개업하고 변호사들이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는 대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법률 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가 됐어요. 중개업의 자문 중개업이 분류가 돼서 중개 플러스 대리업으로 논해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들 투자 자문업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놓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제 이거야. 본질적인 업무는 개발공급업과 임대업이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에 대한 건 관리, 그 다음에 중개대리, 그래서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거는 변호사가, 그리고 투자자문 이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아직도 하고 있다. 그 다음 감정평가사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서비스업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이거요. 아주 미세하게 분류를 하게 되면, 세 분류를 하게 되면 이거요. 개발공급업은 자, 개발공급업과 임대업은 주거, 비주거,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거는 뭐냐? 아파트나 여러분들 그 우리 연립주택 뭐 이런 것들 주거관리 건물들 짓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주거용 개발업이야. 그 다음에 비주거는 상가 같은 거 지었잖아. 근데 여기서 기타는 뭘까요? 아까 개발 공급할 때 모두 한다 그랬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 토지의 조성이라는 그런 개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비주거 외에 토지라고 하는 측면, 기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임대업도 여러분들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업도 하지만 상가 임대업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임대업 해 안 해? 토지도 임대업 있잖아. 그러니까 기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아까 주택관리사 자격증 딴다 그랬죠? 그럼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면 뭐 아니면 뭐 관리하고? 근데 건물인데 어떤 거? 아파트 관리해 안 해? 그러니까 주거용 관리 있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면 상가 관리해 안 해? 그러니까 비주거용 관리하죠? 그러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면 토지 관리해 안 해? 토지 관리해요? 토지 관리. 토지를 관리하냐고. 토지는 그냥 놔둬도 돼. 뭘 관리야. 돼서요? 즉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면 주거하고 비주거, 즉 주택하고 아파트 아니면 상가만 관리해. 그래서 여기에는 기타가 있다 없다? 얘가 시험 문제였어. 시험 문제가 뭐냐면 관리업하면 주거 비주거 기타라고 나오면 틀려. 기타 있나? 언니 기타 잘 치셔? 못 쳐요? 네. 그래도 우리 때는 있잖아, 뭐 몇 가지는 쳤어. 띵똥띵똥. 그죠? 그래요. 그래서 관리업에는 주거 비주거는 있어도 기타가 없다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부동산 관리업 있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찾았나요? 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보면은 주거 비주거 기타요, 주거 비주거요. 그런데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개발 공급업을 보면 주거 비주거요, 주거 비주거 기타요. 주거 비주거 기타. 주거 비주거 기타야. 근데 관리는 기타 없어. 돼서요? 관리는 기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과거 시험 문제는 100이면 100이고 나왔어요. 다음 중 부동산 관리업에 대한, 부동산업에 대한 분류이다. 잘못된 것은 그냥 눈 감고 못 쓰겠어. 기타 관리업이었어. 기타 관리업. 그거 없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시험 문제는요, 최근에 이런 거 나왔어요. 칠판을 보십시오. 다음 중 부동산업 중에서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 찾으라는 거야, 이거 찾으라는 거야. 그래요. 답은 개발공급업이었어요. 개발공급업은 서비스업이야, 이거는 본질적인 업무야. 이건 본질적인 업무였다는 거죠. 예, 고개 드십시다. 이거요. 부동산업은요, 크게 부동산업의 본질적인 건 임대사업 아니면은요, 개발공급업이 본질적인 거야. 그리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죠? 관리라는 측면을 도와주는 것이 관리업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라고 하는 측면, 임대라고 하는 측면을 도와주는 것이 중개업 또는 대리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투자자문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평가해주는 감정평가업, 이런 것들을 이름하여 우리는 서비스업이다. 이때 개발력이요, 공급업에 있어서는 주거 비주거 기타, 임대업에 있어서는 주거 비주거 기타다. 그러나 관리업에 있어서는 주거 비주거 기타다, 주거 비주거다. 주거 비주거로 기타가 없다라는 것이 시험 문제인데, 자, 이거 외워야 돼. 당연히 아는 거야.
잠깐. 내가 저 열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하는 거야. 뭐 있죠?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걸 외우려고 그러잖아. 그럼 외우려고 하는 것에 그냥 함몰돼가지고 진짜 잊어버려요. 근데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다 외워져 있어. 저 이거 외워서 쓸까요? 그냥 쓰다 보면 될까요? 그냥 쓰다 보면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머리가 얼마나 나쁜데, 머리 나쁜 나도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머리가 좋소.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외우려고 들지 말고 아 그렇구나. 돼서요? 그 다음 자,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교재 26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인접성, 개별성 이런 게 자연적 특성이라면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분할 병합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그리고 뭐 국토성, 뭐 이런 개별적인 그런 인문적 특성들을 우리는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고개 드실래요?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어. 얘가 시험에 안 나오면 학개론 시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우리 나진이 뭐 공진이 뭐 이런 거 막 했죠? 그거 100% 나와.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 100% 나와. 그런데 이런 거 나오면은 맞춰야 돼, 틀려야 돼. 이거 틀리면 이상한 거야. 돼서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공부하기는 의외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파생되는 그 원칙들이 여러분들이 첫자 따가지고 이거 백날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뭔가를 외우잖아요. 그럼 외우는 그 순간에 뭐냐면은 여러분들 본질적인 거 잊어버리고 바뀌어서 나오면은 그때는 못 맞추게 돼요. 이 부분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이거야. 자, 일단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다른 것들은 막 외우게 시키고 뭐 하고 하는데 오늘 저는요, 이 수업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강요 안 해요. 억지로 있죠? 억지로 여러분한테 아까처럼 한 사람씩 물어볼 거요. 이런 소리 안 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요. 돼서요? 예. 대신에 여러분들 여백을 갖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해 주세요. 자, 정리합니다. 부동산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그게 부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부증성이라는 건 부동산은 늘릴 수 있다, 못 늘린다. 그게 부증성이에요. 단 이 부증성, 부동성 이걸 논할 적에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토지의 특성이에요. 건물의 경우는 움직일 수도 있어. 남대문은 옮겨놓잖아. 서울시청 옮겨놨잖아. 옛날 서울시청 문화재로 그런 거 옮겨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성이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그리고 부중성이다? 그건 얼마든지 들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동성, 부중성 이런 문제는 부동산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특성이다, 토지의 특성이다. 토지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영속성. 토지 없어져 아니면 계속 가. 그래요. 제가 아까 그쪽이 태안반도에 쪽에 땅 사놨다 그랬잖아. 그거 없어져 아니면 그냥 있어. 예. 어떨 때는 꿈에 나타나요. 왜?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거기요. 그 인근 토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누군가가 가가지고서 뭐 할까요? 거기다가 뭐 재배하고 있겠지. 그죠?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겠죠. 근데 그냥 헷갈려도 쓰라고. 예. 어디 없어지는 거 아닐 테니까. 영속성. 그 다음에 인접성. 인접성은 기본적으로 뭐냐? 부동성과 연결돼 있어요. 부동성. 못 움직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부동성과 연결돼서 인접성의 답은 부동성의 답이에요. 그 다음에 개별성. 부동산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담배를 예를 들면 안 되겠네요. 다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담배가 아니고 뭘 예를 들까요? 새우깡. 새우깡은 그냥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가격이 다 어떻소? 다 같아. 근데 우리가 땅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평짜리 땅 아니면 200평짜리 땅, 200평짜리 땅은 어디나 가격이 똑같아? 생긴 모양이 어디나 똑같아?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가 뭐다? 개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면 인문적 특성은 뭐냐? 토지는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어. 근데 그 집이 뭐냐? 상가를 지을 수 있어. 그러면 상가, 돈이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야.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미용실로도 쓸 수 있고 뭘로도? 미용실. 치킨집 해도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할 수도 있고 병원을 해도 되고 이런 다양한 용도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려면 기왕 용도면 어떤 게 제일 좋아?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최유효 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내가 용도를 바꿀 수도 있겠죠. 용도를 바꾼다? 그것을 우리는 용도의 전환이라 그래요. 그래요. 용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도의 다양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분할병합 가능성이에요. 분할병합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부동성이죠. 부동성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그거 부동성이에요. 그건 못 움직인다는 건 위치가 가변적이다,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요. 시험 문제가 그거야. 이겁니다. 자연적 특성으로서의 부동산의 위치는 바뀔 수 없다. 위치의 고정성이에요. 그러나 인문적 특성으로서의 부동산의 위치는 바뀔 수 있다. 그게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됐어요? 저는요 인천 사람이에요. 어디요? 인천.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보다는 조금 더 어렸을 때, 20살쯤 됐을 때, 저는요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뭐 이러려고 동인천을 나가댔어요. 동인천. 거기가 인천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던 것이 군대를 갔다 오니까 친구들 만나고 뭐 하려면 주안 가게 되더라고. 위치가 바뀌었어. 옛날에 어디 갔는데? 동인천을 가댔는데 이제
주안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대하고서 제가 이제 30대 뭐 이렇게 돼가지고서 친구들하고 이제 뭐 만나거나 하게 되면 구월동 가게 되대. 왜? 시청이 그쪽으로 이사 왔더니 구월동이 이제 중심지가 된 거야. 그래서 구월동을 놀러 가. 그리고 요새는요, 완전 그 대도시화 되다 보니까 그냥 지역별로 부심들이 형성돼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만나면 돼. 불러들여가지고 어디든 그냥 만나면 돼요. 이렇게 중심지가 또는 만나는 곳,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점점 변화되고 바뀌어 나가고요. 그러면 오늘날 동인천이 내가 제일 그 몇십 년 전에 가던 그 동인천은 바뀌었어? 아니면 그냥 동인천 거기에 있어? 물리적, 자연적 특성으로서의 부동성 때문에 그 위치는 거기에 그대로 있어. 근데 거기가 오늘날도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한다? 아니면 거기는 뺏겼다? 거기는 있잖아, 진짜 있잖아, 가면은 촌동네 같아. 예. 동인천은 웬만해서 안 가요. 동인천을 갈 때는 언제 향수 찾아가. 향수. 와이프하고 어떡하냐, 가끔 가다가요, 거기에 인하삼치라고 있어. 거기 동인천에 보면 삼치골목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그 차림표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냥 엄청 길어. 근데 거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시켜도 10만 원 안 나와. 예. 그리고 막걸리 집이야. 혹시 인천 아셔요? 몰라요. 너무 호응을 잘해 주셔가지고 혹시 인천 분인가?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무슨 얘기냐면 인문적 위치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부동성 때문에 위치의 고정성도 있지만 인문적 특성으로서의 위치도 어떻다? 바뀐다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자연적 위치가 바뀌는 거다. 행정, 문화, 아니면 경제, 이런 위치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다. 행정, 문화, 경제적 위치가 바뀌어 나가는 것을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인문적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자연적 특성으로서 이 부분들이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런데 저 부분을 우리가 논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자, 제일 먼저 부동성에 대한 거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자, 부동성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기 때문에 동산과 다른 형태를 취하게 돼요. 뭐하고 달라요? 동산하고 다른 형태를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산과 구별을 해요.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동산은 소유권을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죠? 점유의 이전으로 소유권을 표시해요. 돼서요? 근데 부동산은 누가 점유하고 있냐에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표시된다, 아니면 등기로 표시가 된다. 등기함으로써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 방법을 달리한다? 부동성의 첫 번째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르다 얘기 나오면 부동성이야. 돼서요? 두 번째, 여러분들 동산 가지고 돈 빌리려면 어떻게 해? 동산 가지고 돈 빌리려면 동산을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돈 빌리는 거야, 갖다 맡기고 빌리는 거야? 그걸 이름하여 우리 뭐라 그랬어? 전문 용어 말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확실히 그렇군요. 확실히 저희랑 세대 차이가 나네요. 예, 그죠. 전당포라고 그러죠. 전당포라고 처음 듣는 것 같아 보니까. 전당포에다 맡겨요. 그래서요, 저희 어렸을 적에는, 그러니까 어렸다는 게 여러분 나이 때 20대 그때는 금목걸이 하나씩은 다 차고 다녔어요, 남자애들도. 왜? 술 마시면 현찰 없으면, 그때 카드도 없잖아. 현찰 없으면 어떻게 했다? 금목걸이 이걸 맡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현찰 융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목걸이 하나씩은요 다들 차고 다녔다니까. 예. 참, 그 시절 그러고 살았어. 예. 술 마시고 돈 떨어져 하니까 이걸로다가 이제 하는. 그래요. 그 전당포에 갖다 맡겼어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전당포 가가지고서 찾아가서 뭐 맡기고 뭐 이럴 필요 있어? 아니면 은행에다 전화하고서 딱 저당권 설정하면 돼. 그렇죠. 그 얘기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고. 누가 더 편해? 누가 더 편해? 부동산이 더 편해? 동산이 더 편해? 부동산이 훨씬 유용하다는 거죠. 부동산이 훨씬 유용한 담보물권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왜? 저당권이. 부동산은 저당권. 그 다음 동산은 뭐?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막히는 걸. 예? 질권이라 그러잖아. 질권 설정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는 질권이 있어, 없어? 질권은 동산과 권리에만 성립하지요. 그런 게 우리가 민법 시간에 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으로서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예, 부동성이에요. 그 다음 부동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건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무슨 효과? 외부 효과. 내 옆에 이웃들을 잘 만나게 되면 집값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내가 잘나서 올라가는 거야? 남들 때문에 그냥 올라가. 남들 때문에 올라가. 이런 걸 외부 경제 효과라 그래요. 이웃들 잘못 만나게 되면 집값 어떻게 돼? 이걸 외부 불경제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외부 경제 효과나 외부 불경제 효과를 놔요. 못 움직여서. 됐어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요 근방에 홈플러스가 들어섰어요. 됐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가격이 각 세대당 1,000만 원이 인상됐어요. 홈플러스 짓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돈 내준 적 있어, 없어? 돈 내준 적이 없어. 그런데도 알아서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준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 효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잖아요. 화장터가 들어왔어. 집값 올라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마이너스가 됐어. 집값이. 이런 걸 우린 외부 불경제 효과로. 그래서 이 화장터 주민들은 화장터 주인은 이 사람들한테 돈 줘? 2천만 원씩? 안 준단 말이야. 이런 경제 원리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게 외부 효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요, 동산에는 안 그래. 담배를 사러 갈 적에 어디 가서 사든 가격이 어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어디에 위치하냐 따라 달라져. 됐습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을 낳는 것은 부동산을 모두 어떻게 해서 못 움직여서. 그 다음 그 바람에 부동산은 입지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돼요. 부동성으로 말미암아. 무슨 론? 입지론. 왜? 위치가 좋으면 가격이 어떻게 돼? 위치가 나쁘면 가격이. 그래서 입지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디에 입지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뭐의 문제? 부동성의 문제로서요. 여러분들 부동성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런 거 적혀 있어. 그 다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동성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요. 지방자치끼리요 상이한 법규, 그 다음에 상이한 정책, 이거 피워도 상관없는 게 부동성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저희 아들이 직장을 오산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화성. 예. 그래서 오산으로 얘가 우리 집에서 전입 신고를 갖다가 하니까 오산으로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경기도는 되게 좋대. 예. 타 지역에서 경기도로 들어왔다고 50만 원 지원금 나오더래. 그런가요? 여러분들 경기도 살아서 모르는구나. 딴 데서 경기도 왔다고 50만 원 주더래요. 그래요. 세율이 서로 달라도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들 세율 다르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집을 들고 땅을 들고 인천에서 경기도 세율이 싸. 그러면 지고 올라올 수 있어? 못 와. 못 온다는 거야. 그래요. 어떤 성?
부동성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상이한 정책을 펴도 상관없게 된다라는 것은, 그거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뭐 기억해라? 부동성.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절 좀 보시오. 다른 물건들은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야, 그 견본 좀 보내와 하면 되거든? 근데 부동산은 야, 그거 견본 좀 보내와, 이거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직접 가야 돼. 이걸 뭐라 하면 우리가 임장활동이라 그래요. 왜? 못 움직여서.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개 드십시오. 정리합시다. 위치의 고정성, 그게 뭐다? 부동성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동산과 상이한, 이거 나왔어요. 뭐다? 부동성이에요. 상이한, 그래서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방법을 뭘 택하고 있어요? 등기. 등기라고 하는 상이한 그러한 공시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 다음 이거요. 자, 담보물권적 성격이 어떻다? 상당히 좋다. 예, 부동성, 등기하기 때문에 부동성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그래서 외부 경제 효과, 외부 불경제 효과, 또는 정의 외부 효과, 또는 부의 외부 효과, 이런 얘기 나오면 뭐라가 떠올라야 돼? 부동성. 그 다음에 지방자치마다 상이한 정책표도 가능하다? 부동성. 그 다음 견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가야 된다. 이것도 그러면 뭐야? 부동성. 자, 그 다음에 입지론의 근거, 부동성.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성으로 외우기를 제가 감히만 못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이건?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튀어나오면서 여러분한테 곳곳에서 암기시키고 어느 날 보면은 저절로 외워졌어. 저는요, 우리 애들 공부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내 깔려 뒀어요. 그런데요, 우리 애가 그럽디다. 둘째 애가, 아빠, 옛날에요,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구구단이 저절로 알게 되네. 그럽디다. 6학년 되니까 구구단이 저절로 알게 된대. 예. 안 외웠거든. 6학년 때나 외웠나 봐, 우리 애는요. 예. 그래요. 시간 되면 저절로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는 외우려고 여러분들이 바득바득 버리지 말고 그저 문제 많이 풀고 많이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구별되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시험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거? 기억하는 게 좋아? 다 잊어버리는 게 좋아? 그죠? 다 잊어버리는 게 좋지. 그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부증성입니다. 부증성은 늘린다, 못 늘린다? 부증성은 못 늘린다는 거예요. 늘릴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산비 법칙 같은 거, 이런 생산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게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산 이론이 적용된다, 적용될 수 없다. 적용될 수 없다. 이런 게 부증성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부증성 하면 세상 없어도 적어도 머릿속에 하나는 스치고 지나가야 돼요. 늘리니까 못 늘린다. 못 늘리니까 사람들은 서로 가지려고 해요. 즉 수요는 증가해요. 근데 공급을 늘리지 못하니까, 공급이 늘어나, 공급 못 늘어나? 못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집가구 얘기 나오고 가격 얘기만 나오면 부증성이야. 못 늘리기 때문에. 됐어요? 그 사실 기억합시다. 그게 부증성. 그 다음 절 좀 보시오. 부증성으로 말미암아 얘는 못 늘려서 물리적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야. 지금 얘기해도 몰라. 나중에 이제 하면 돼요.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다 라고 이야기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리적 공급 곡선. 그런데 요것으로 말미암아 용도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용도를 전환하게 되죠. 용도를 전하게 되면 이런 거야. 자, 부동산 자체를 늘릴 수는 없어, 물리적으로. 근데 토지가 아까 우리가 이행지 후보지 얘기했죠.
농지가 주거지로 전환이 돼. 그러면 주거지가 늘어나 안 늘어나? 그렇죠.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이걸로 말미암아 용도를 전환하게 되면 주거지가 늘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수직이다 아니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건 뭐냐? 탄력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인 게 탄력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겁니다. 부동산의 부증성에 대해서 용도의 전환에 의해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다, 예외가 될 수 없다. 예외다면 틀려. 예외가 될 수 없다야. 절대로 부증성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아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것은 대신에 농지는 그만큼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부증성, 전체적인 부동산의 양은 늘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야. 아니 토지 간척지 말고요. 간척지. 토지 바다 막아가지고서 그 땅 개발하면 토지 늘어나잖아. 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바다도 토지야. 바다도 뭐라고? 그러니까 바다가 대신 어떻게 됐어? 준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동산은 토지는 늘어난다, 늘어날 수 없다. 그게 부증성입니다. 부증성의 예외는 존재한다, 존재할 수 없다. 다시요. 여러분들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으로 용도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그죠? 토지의 그 용도적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증성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게 있어야 돼. 소유이익과 그 다음에 자본이익을 동시에 향유한다. 또는요 이겁니다. 영업소득과 자본소득을 누릴 수 있다 해서 무슨 이익, 무슨 소득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오면 영속성이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여기 봅시다. 아까 부동산 투자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서 이용하다가 팔죠. 이렇게 사서 파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수익을 남기는 것, 이걸 자본소득이라 해요. 근데 요 이용함으로써 하는 것, 이걸 영업소득이라고 해요. 부동산의 영속성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하나다, 소득이 두 개다. 소득이 두 개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절 좀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동차 샀어. 그러면 열심히 이용하죠. 그러면 그 이용하는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결국 이용 이익을 누리고 있죠. 근데요, 자동차를 팔아. 그러면 살 때보다 가격 더 받아 아니면 덜 받아? 예? 덜 받아요. 왜? 감가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부동산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아파트 샀어. 열심히 살고 아니면 열심히 임대사업했어. 그래서 열심히 돈 벌었거든. 그 다음에 10년 뒤에 팔아. 그러면 살 때보다 덜 받아 아니면 더 받을 수 있어? 더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이익? 팔면서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요, 영업소득이라고 하는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명이 긴 것만이 임대 수입이 가능해요. 수명 짧은 것들은 임대 수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것과 이걸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뭐다? 영속성이야. 제가요, 저희 아들이 작년도 이맘때쯤 결혼한 것 같아요. 코로나를 뚫고. 근데요, 그러니까 작년도 초에, 그러니까 한 4월인가 5월쯤에 애가 다니던 직장에서 저기가 3년인가를 거기에 있게 되면은 집을 나와야 돼. 기숙사를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기숙사를 나오게 되니까 직장 근방에 원룸 하나 좀 얻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룸을 얻어 달라는 게 돈은 애가 되는데 우리가 그 뭐냐면은 방구하고 뭐 이런 걸 모르니까 가서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갔댔어요. 갔는데, 야, 너 장가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무슨 원룸이냐, 그냥 아파트 하나 임대 받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거기에 갔는데 그 공인중개사 아주머니가 아주 상냥하고 너무 괜찮더라고. 언니들 같아요. 예.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무슨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임대료가 월세, 그러니까 월세가 아니고 저기 전세가액이 얼마냐면 1억 8천이래요. 근데 요게 1억 9,700에 매매가가 나온 게 있대. 그거 잡으래요. 아, 그러면 1,700만 원 더 들여가지고선 사는 게 좋아? 아니면은 임대하는 게 좋아? 그 전세, 그죠? 1,800 전세하느니, 그거 사는, 1억 8천 전세하느니 1억 9,700에 사는 게 낫잖아. 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 삽시다 했거든. 근데 이 아줌마가, 얼마나 마음씨가 좋은지, 자기가 저기 그 개업공하고 잘 얘기해서 더 깎아보겠대. 그러더니 그 집에 전세 살던 아줌마가 애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벽이 어떻게 됐겠어? 벽이 온통 저기야, 그림판이야. 예. 그런데 뭐 그거 벽지 뭐 그런 걸 하더니 결국은 1억 9천에 샀어요. 1억 8천 전세인데 얼마에 샀어? 1억 9천에 샀어요. 예. 됐어요? 근데 1년 6개월 지난 오늘날 얘가 산 집이 4억 6천이래. 왜 그 동탄 신도시 바로 옆이니까 가격이 오른 게 4억 6천이래. 근데 전세 가격이 얼마니까 3억 3천에서 3억 8천이래요. 그때 전세를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좀 고민하고 있겠죠. 1억 8천 전세 들어간 거, 그거 전세 가격 올려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집 내놓고 나오고, 아니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2년 뒤에는 또 나와야 되고, 그때 되면 가격은 더 비싸질 거고, 온갖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집을 샀더니 어떻게 됐어? 1억 9천 주고 산 게 지금 4억 6천이 됐대. 무슨 소득을 올렸다? 영업소득이야, 자본소득이야? 자본소득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우리 아들은 차가 중요했겠고 집이 중요했겠고. 차가 중요했죠. 폼나는 차 그거 주장하던 놈이 언제부턴가는 뭐냐, 아빠 이거 분양하는데 여기 들어가도 돼? 그게 요새 인사야. 예, 부동산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왜? 무슨 소득을? 자본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야. 부동산의 어떤 성격? 영속성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도 팔적에 더 나가지 못해. 영속성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만 이렇게 영업소득 외에 자본소득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영속성. 영속성은 이거야. 됐습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가된다, 안 된다? 감가되지 않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감가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영속성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접성 있죠. 인접성은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동성에 대한 얘기는 인접성에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개별성, 다 달라서 개별성 하면 꼭 기억할 게 일물일가의 원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그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새우깡 새우깡 롯데 새우깡 그거는 어디나 가격이 어때? 같아. 그게 일물일가의 원칙이에요. 돼서요? 그런데 부동산은 어디나 가격이 같아.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개별성,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대체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대체 가능성이 크다, 대체성이 약하다. 대체 가능성이 약하다. 다른 걸로 대체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고개 드십시오. 그래서 머릿속에 뭐 남았소? 아니면 없소? 여기는 해도
바람 잡은 것 같을 거예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거? 처음에는 고전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고전할 부분이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요. 어느 순간에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1교시 첫 번째 수업 여러분들과 제가 마쳤어요. 자, 묻겠습니다. 피라미드 밑에까지 가서 땅을 파시렵니까? 중간에 관두시겠소? 예? 예, 피라미드 밑에 가서 땅을 파시고, 예, 여러분들 주변에서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